시간은 1분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하는 말도 비슷하고 또 정책도 비슷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민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후보들 가운데 누가 서민의 삶을 살았고 누가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1%와 99% 사이에 타파되기를 원하십니까? 99%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후보들 가운데 누가 99%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후보들 가운데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과 함께 살았고 또 99%에 속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님들의 좋은 뜻 또 선한 의지 믿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또 99%의 세계에 속해보지 않고는 저는 진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애환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분야 질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며칠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후보 등록 이전에 하겠다라고 했던 두 후보의 약속이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중간에 잠깐의 중단이 있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만 어제 또 두 후보가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후보 등록전 단일화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와 관련해서 문 후보께서는 단일화 방식은 안철수 후보 쪽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통 크게 양보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론조사로 될 경우에 여론조사로도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단일화 방식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 더 많이 또 참여하는 방식의 이 단일화 방식을 원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시간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후보 측에 다 맡겼기 때문에 만약에 안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흔쾌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이길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국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로 간다면은 문항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합도로 할 것인지 또는 경쟁력으로 할 것인지 따라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데 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여론조사 설계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저의 선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여론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시기라든지 여론조사의 문항을 놓고 다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양쪽 모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 시기에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지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문항에 잘 이제 표현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뭐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문 차장 질문도 단일화죠? 네, 이어서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대표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요. 후보가 서로 만나서 단판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후보 쪽에서 단판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셔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여론조사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후보 중 단일화 선택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원한다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도 불가피한 것이고요. 만약에 더 이제 시간이 쫓겨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쉽지 않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안철수 후보를 만나 뵙고 단판을 통해서라도 후보 단일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단일화 룰을 뭐 통 크게 양보를 해도 후보를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판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문 후보가 그 양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하라 이런 뜻인가요? 저는 사실상 후보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 후보가 아니고 민주통합당의 후보고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거든요. 제가 후보를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저로서는 도저히 힘들겠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거의 인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리 당원들께 안철수 후보를 저 대신 후보로 모십시다. 안철수 후보를 모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경우에 그때 제가 양보할 수 있죠.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아마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단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께 뭐 저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민주통합당의 정당 혁신도 또 새로운 정치도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개혁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면 제가 훨씬 잘해낼 것 같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철호 의원 준비하셨죠? 네, 저는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 이런 단일화는 본선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 후보께서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단일 후보에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 본선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방금 말씀을 제가 늘 강조를 해왔죠. 우리가 이 단일화의 기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분을 승복하는 그것이 단일화의 기본이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일화를 넘어서서 두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붐 같은 게 생기고 시너지가 더해지고 투표장에 다 가자 이런 열기까지 막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시간을 재고 그냥 승부에 급급한 이런 단위라는 저는 정말 우리가 큰 대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제 본선에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유력 후보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이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을 아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에 대한 똑같은 말을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누구나 말하지만 그 토대는 결국은 정치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던 삶의 경력이 있어야 그 민주화에 대한 소신 철학, 진정성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니죠. 또 하나요. 또 국정경험인데요. 그렇게 좋은 뜻, 또 선한 의지 가지고 다 실현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이렇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데 첫째로 정당의 기반을 통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지금 새롭게 사람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국정 경험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는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까? 그런 이 능력을 제가 더 많이 갖추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님들은 그 점에서 아직 미지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답변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협 매일신문 정치부장입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선거에 집권을 하신다면은 향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산 대통령의 부산 총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우리 문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단일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결과 만약에 안 후보님이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권 교체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정부에서 다른 대통령 아래서 뭔가 직책을 맡아서 공직을 맡아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노무현 정부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러나 제가 그런 직책하고 상관없이 저도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돕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으로 하여금도 뭐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돕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를 잘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시니까요. 꼭 제가 대통령, 그분이 어떤 직책,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리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국정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혁신, 뭐 융합, IT 또는 미래성장 뭐 이런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점, 능력들을 제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SBS 심석태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넓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약간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진영 약간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한다면 양 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합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침에 신문 인터뷰를 보면은 공동정권 내지는 연합정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을 합치는 방안, 다시 말해서 신당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일화 이후에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안 후보님과 만났을 때는 국민연대라는 표현을 이제 그쪽에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대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민연대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뭐 모든 형태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하나의 뭐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과 우리 민주통합당 간에 서로 합당하는 그런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님과 그 진영에서는 정당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 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진영 간의 그냥 정치적 연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그것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어쨌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까지 우리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개혁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개혁의 저변 세력으로 다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외교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종철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지금 냉각돼 있다 못해 단절돼 있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을 비롯해서 새 유력 후보는 모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 집권하신다면은 남북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선 아닙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14 정상선언 그 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 말에 14 정상선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임기 동안 진도를 많이 내지 못했던 것이 저는 너무나 뼈저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당선되면 곧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침식부터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고 14 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다시 가동하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 곧바로 재개하고 개성공단 더 활성화하고 첫 회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아닙니다. 남북 적어도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남북경제연합까지 이루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섬이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북한에 가로막혀서 대륙에 연결되지 않고 세계로 나가려면 비행기나 배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넘어서야죠. 북한하고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북방으로 대륙으로 우리 경제가 뻗어나가야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어떤 지평,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일보 이철호 의원 질문해 주세요. 수혜사의 그 북방 한계선, NLL 문제, 이게 그 논란이 되었다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녹취록이 있었다 하는 주장도 있었고, 이런데 당시 문 후보께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조건부 후보 사퇴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입장이 그대로 유효한지, 그리고 NLL에 대한 이 문 후보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지금 질문하시면서 그 NLL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좀 질문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NLL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 확인됐죠. 그 논란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여전히 이제 정문원 의원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 사과의 문제가 아직 지금 해소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책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NLL은 우리가 19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불가침 해상 경계선으로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불가침 해상 경계선을 두 번의 서해 교전을 치르면서도 국권에게 지켜낸 것이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은 NLL상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NLL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NLL을 누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NLL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 왔던 경력, 능력, 저는 저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 질문 중에서 문 후보님께서 문건 존재, 녹취록 존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 공언하셨던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 예, 그렇습니다. NLL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지키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남북 공동 어로 구역이라는 것이 약간의 의문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이 부분은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14정상선도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북 공동 어로 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남북 공동 어로 구역이 뭔가 하면 기존의 NLL선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NLL선의 요 남북의 등 면적으로 곳곳에 공동 어로 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북한이 줄곧 NLL을 다시 획정하자고 요구하면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NLL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되죠. 기존의 NLL선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LL 때문에 끊임없이 이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왔고, 심지어는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늘 이제 상존하게 되는데, 이게 남북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조차도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것이죠. NLL을 이보다 더 잘 지키는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그 서해 어민들이 NLL보다 훨씬 아래쪽에 이제 국방 조업도 한계선이 또 설정돼 있어서 그 이후로 그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꽃게철만 되면 그 황금어장 이렇게 월선하다가 또 처벌받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이 조업 한계선 넘어서고
뿐만 아니고 북한 수계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우리 어민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NLL도 지키고 평화도 붙이고 경제적 이익도 없고요. 너무나 훌륭한 방안이라고 저는 제대로 내용만 알면 저는 온 국민들이 다 동의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희 아주 이 다음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제 가장 뚜렷한 공약의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외교 분야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도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묻질 못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 문소영 서울신문 차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문 후보께서는 그 임기 내에 일자리를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 공공 분야에서 40만 개, IT와 혁신에서 50만 개, 그다음에 신생에너지 분야에서 50만 개, 문화 관광 레저 분야에서 20만 개 이렇게 됩니다. 사실 150만 개가 넘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예. 우선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는 이렇게 개수 수치를 이렇게 공약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를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고 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일자리 혁명,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150만 개라는 수치가 또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5년 기간 동안 경제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만, 그러나 참여정부 5년 동안 일자리가 110만 개 늘었어요. 이명박 정부도 경제가 시원찮았지만 또 그래도 5년 동안 그 정도 숫자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직접 투입한 예산이 연간 한 2조 원쯤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2조 5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전부 공익걸로 잠시 그냥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치만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2조 5천억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만드는 예산에 이런저런 이제 우리 경기 부양 예산 또는 이 고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명박 정부보다 50만 개 정도 일자리 더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경제 성장률 1%에 3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온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장해도 늘지 않아요, 일자리가. 이제는 거꾸로 저성장의 시대를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극복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재벌기업,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 성장 정책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능력이 커지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내수 경기가 살면 거기서 성장이 또 되죠. 또 일자리가 생기고요. 이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성장을 이루어야만 지금 우리 3분기에 1.6%에 그친 이 이제 낮은 성장률 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중앙일보 이철호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그 세 후보 모두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하는 복지 공약은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재원 조달은 아직까지 굉장히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3당 공의 선관위의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당시에 공약을 이행하려면 164조 7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자금을 마련하려면 부자 정세라든지
또는 토건 예산 삭감 또는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확 뜯어고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큽니다. 문 후보는 앞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거둘지 이 자리에서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후의 처방전이라는 부가가치세 인상, 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나 이 재원 마련 대책이 꼭 필요한데, 제가 또는 민주통합당이 그에 대한 방안 제시가 좀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이런 거 대충 다 하자면 언론에서 150조, 160조 이런 정도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다 하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지금 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그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재정개혁하고 아껴서는 방식으로 150조, 60조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재정개혁도 하고 아껴 쓰고 하면 저는, 몇십 조의 이 재원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150조, 60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성 없다라는,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정세의 방식은 부자 감세,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로 줄였던 세수가 100조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지금 19%로 낮아져 있는데 참여정부 수준이었던 21% 정도만 높인다 해도 100조 정도의 이제 세수 증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법인 세율이 22%로 다 알고들 계신데 실제로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조세 감면 제도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재벌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실효 법인 세율이 11%,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세 감면 제도를 또 제대로 이렇게 정비만 해도 또 추가의 재원이 또 생기게 되죠. 거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이렇게 좀 더 추가 과세,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아주 큰 손들의 이 주식 양도 차익 같은 이런 자본적 소득에 대해서 지금 과세가 없는 실정인데, 그런 개미 투자자 아닙니다. 개미 투자자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그는 큰 손에 대해 잡은 소득만 과세를 해도 또 그만큼 늘고요. 이렇게 하면 중산층들,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세상인 이런 쪽에는 일체의 세 부담에 증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150조, 160조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SBS 심석태 기자. 네, 저는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던데요. 협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협정을 폐기할 의사까지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현 정부 들어서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 중에 이익균형이 깨진 것 외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같이 이전 정부 때부터 들어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이제 통과 기준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에 이렇게 체결된 이런 경제적인 그 협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폐기할 수야 있죠. 이제 폐기하려면 한미 관계의 파탄, 그 다음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고립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그래도 폐기가 이기라고 판단되면 할 수는 있을 테지요. 뭐 우리가 폐기선언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폐기를 저희가 말씀드리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FTA 이미 체결된 것은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그 협정 속에 일방이 언제든지 그런 조항에 대해서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재협의에는 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재협의하자는 그것을 받아들여 줄지는 그것은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될 노릇이죠. 그러나 미국이 재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FTA 협정상으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런 재협상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한미 FTA 그 기준안 그 통과할 때 그때 우리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이 재협상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재협상에 대해서 오히려 자꾸 뭡니까 오히려 미국에게 우리가 더 당당하게 이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언론도 이렇게 좀 힘을 받쳐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자꾸 재협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미국은 서로 타결하고 난 이후에 비준의 조건으로 참여정부한테 뻐젓이 했던 그것을 뒤엎고 비준의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까지 했는데 우리가 비준되고 난 이후에 이 조항들 문제 있으니 좀 고칩시다 라는 요구를 왜 못합니까? 네. 자, 경제 분야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사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좀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것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분야는 서울신문 문세인 차장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잠시만요. 네네. 제가 주문이 좀 쳐가지고. 예. 네,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고 또 바뀌는데 계약된다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대입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특목고하고 자사고를 폐지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양질의 교육을 좀 받고 싶다. 받길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그 욕구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이 3,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부모들 다 모르고요. 입시 전문 상담 교사도 잘 모르죠. 그 부분을 제대로 상담해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간의 말로 대학 입시는 엄마의 정보력 또는 또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본인의 체력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입시 전형이 하도 복잡하니까 학부모님들은 이런 의심도 합니다. 특정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 맞춤용 전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로 한번 전면적으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감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 전형을 아주 단순화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수능 방식, 내신 방식 또는 우리 뭡니까 또 그 소외계층에 대한 이 특별 기회균형 이렇게 선발 방식 이런 또는 적성 방식 이런 식으로 아주 4개 정도로 극도로 이렇게 단순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교육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 기회가 균등해야죠. 그러면 교육의 출발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과정, 이 보육 과정부터 우리는 무상 보육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의 유치원 과정은 이제는 공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거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입시 과외는 선행학습 과외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혼자 안 하면 불안하지요. 다 함께 안 하기로 딱 법제화하면 안심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아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이런 것이 서열화되어 있으니 이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 가운데 더 높은 학교 가기 위해서 또 일찍부터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이제 고등학교의 서열화도 없애주면 부모님들은 같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안심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석태 기자,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검사가 뇌물을 받은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 문제가 집중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수사권을 또 제대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뭐 경찰대학도 아주 우수한데요. 경찰대학이 지금 치안 정감까지 배출 다 됐죠. 검찰은 수사해도 되는데 경찰은 왜 안 될까요? 저는 그것은 뭐 그냥 이렇게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세계적으로 수사권하고 공소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기소권은 검찰에게, 수사권은 경찰에게. 다만 일부 나라들이 예외적으로 특수사건에 관한 부분적인 일부 수사권들을 검찰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우리처럼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뭐 다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일본 경찰 출신에게 이렇게 의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때 법 만들 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하는데 한꺼번에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넘기면 조금 이제 너무 급격하니까 좀 가벼운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그러면 혹시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 또 하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은 경찰의 정치 정보, 사찰 이런 거 이제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자치 경찰을 또 이제 도입해야죠. 그러면 경찰은 한편으로 수사권을 넘겨받고 한편으로는 자치 경찰로 넘겨주고 그러면서 권력기관별로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은 매일신문 이재엽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지방 분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문 후보님은 지방 분권에 의해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지금 재정 분권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가 되고 있는데 순정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지방세를 우리 문 후보님은 상당히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임기 내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 지방자치분권의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금년에 이 전체 이 관광객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중국 관광객만 해도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제 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제주도가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 특수를 누리는 것이 이 자치권을 우리가 제주도를 참여정부 때 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 자치권을 활용해서 제주도 내에서는 무비자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영주권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제주도 내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각 지자체가 제대로 된 이 자치분권 기능을 가진다면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여정부의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권한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것이 이제 좀 정착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그래서 전국을 분권 그 봉화국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진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제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의 분권까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분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우선 지방교부세율도 2% 이렇게 높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부가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그렇게 이제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20%까지 이제 확장하자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에 또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소비세의 30% 정도는 공동세로 운영을 해서 보다 낙후된 지역에 세워질 수 있게끔 하면 제대로 된 분권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디어 분야와 여성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BS 심석태 데스크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근 수년 동안 정치 권력의 방송 자극 문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연쇄 파업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해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현재로 진행 중이죠. 근본적인 문제 출발점은 결국 정치 권력이 방송사 사장 선임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어느 정부도 방송을 완전히 손을 놓은 적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결단을 내리셔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정치 권력의 개입 구조 이 부분을 끊어내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기 사람을 방송사의 사장으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방송사를 정권의 목적에 맞게끔 장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과거에 어떤 정권도 다 조금씩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시면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2003년도 KBS 사장 인사를 할 때 그때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전국에서 한 300여 개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그래서 KBS 사장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죠. 그 뒤에 똑같은 방식이 MBC 이 최무선 사장 선출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됐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을 다 허물어뜨렸죠. 그래서 정권이 이 사장이나 또 이사의 어떤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서 특히 이 공영 또는 중공영 이 방송사들의 지배구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좀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겨레 신문 김종철 기자입니다. 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고 되신다면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 아까 질문 나왔던 데서 좀 보충 질문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언론인들 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집권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 단체들, 특히 언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3단체와 사이에 언론 자유에 관한 협약을 제가 체결을 했는데요. 그걸 발표도 했죠. 거기에 이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언론의 정치가 개입해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리 방송의 프로그램까지도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해서
이 마구 이렇게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까지도 지금 심한 규제를 해서 지금 프리덤 하우스 이런 쪽에서도 참여정부 때는 인터넷 자유국가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 뭡니까 부분 자유국가 이렇게 지금 강등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그런 거 통해서 인터넷이 참여정부 때는 국제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2위, 4위 그랬습니다. 지금 점점점 추락해가지고 드디어 작년도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이렇게 이제 추락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이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나 망을 넘어서서 인터넷의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까지 발전을 해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여러 가지 규제가 그런 인터넷의 건강한 경쟁력을 다 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완벽한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여성 부분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재엽 부장께서 여성 분야 질문해 주시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나 우리 공기업의 고위직의 여성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U나 미국에서는 우리 여성에 대해서 고위직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문호범이 갖고 계시는 그 여성 정책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점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그리고 어떤 정치적 그 지도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의 경영 임원 이런 쪽에 많은 진출이 있어야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공직에서 여성들 진출을 제대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고용목표제라는 것을 참여정부 때 처음 실시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들 수가 대거 늘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또 여성 공무원들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다 이제 아직은 하위직이니까 위에 높은 이제 관리직은 여전히 또 이제 부족했는데 그 여성 또 관리직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 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참여정부 때 또 세웠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고위공직자도 많이 늘렸죠. 뒤돌아보시면 여성 장관 과거처럼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이렇게 여성들이 그냥 의뢰 맡아오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최초로 법무부 장관 했고요. 최초의 여성 총리 했고요. 단 한 명의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없었는데 최초의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또 최초면서 또 2명의 여성 대법관. 이 여성 헌법재판관이나 여성 대법관은 예를 들면 지방부장의 좀 고창급이나 고등부장 판사급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우선은 그 모집단 자체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고집스럽게 여성 대법관, 여성 헌법재판관을 발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부 폐지하려고 했었죠. 참여정부가 안 된다라고 반대하니까 물러나는 정부의 몽리라고 그때 다 비판들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여정부와 여성계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여성부를 지켜내기는 했는데 기능이 많이 또 축소됐습니다. 뭐 복지 관련 기능은 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버리고요. 또 이 차별 뭐 이런 기능은 또 인권위로 넘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렇게 사회 진출을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우선 인구도 줄게 되고 특히 이 생산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새누리당 정권은 일관되게 취해온 정책이 불균형 성장 정책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재벌기업, 대기업 중심의 성장력,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력, 또 지역 간에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 또 도농 간에는 도시 중심의 성장. 이런 불균형 성장 정책이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새누리당 정권이 해왔던 것 같은 재벌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정부, 수도권을 위한 정부, 경부축을 위한 정부, 도시를 위한 정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불균형 성장을 균형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중대한 과제인데,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던 첫 정부가 참여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더 구태시켰죠. 그 점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 30초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처음 인사 말씀에 이어서 지금 정당 혁신 또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혁신 또 새로운 정치, 이것을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당을 쇄신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당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정치를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은 모든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고 공통권도 국민들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근본적인 쇄신을 이렇게 하고 있고, 드디어 어제는 우리가 인적 쇄신이라고 요구받던 부분까지도 그분들께서 대결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저는 정치 혁신과 이 새로운 정치도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지금 와서 새롭게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또 정당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달 19일에 대통령 선거일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투표하셔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문재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